네,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이 진실 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처음 파악하게 된 경위를 놓고 최초 제보자로 지목된 송병기 울산경제부시장의 진술과 첩보 문건을 만든 청와대 행정관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검찰이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선거농단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정치 와호장용 오늘도 이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나오셨고요. 김근식 경남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저께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제보 경위를 브리핑한 뒤에 송병기 부시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저희가 생중계로 연결을 했습니다만 한 대목 잠깐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울산시 전반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가 시중에 떠도는 김기현 시장 측근 비리가 언론과 시중에 많이 떠돈다는 일반화된 내용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미 2016년부터 건설업자 김모 씨가 북구 한 아파트 시행과 관련하여 수차례 울산시청과 울산경찰청에 고발한 사건이었고 수사 상황이 언론을 통하여 울산 시민 대부분에 다 알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먼저 최 교수님, 네. 저희 스튜디오에 처음 나와주셨는데 반갑습니다. 잘 반갑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제가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송 부시장 인터뷰 기자회견 어저께 있었는데 그저께도 언론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이때는 내가 먼저 제보한 게 아니고 정부 요구로 울산시 동향을 얘기를 해줬을 뿐이다. 요구가 정부 쪽에서 먼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 그 뉘앙스로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안부 전화를 하다가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제보했느냐가 이제 굉장히 궁금했는데 네. 제보자는 밝혀진 겁니다. 네. 청와대에서 이제 왜 제보자를 안 밝혔느냐 그랬더니 일단 뭐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밝히지 않았다라는 제보자의 건데, 신원을 좀 보호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건데 있으니까요. 지금 일단은 1차적으로 송병기 부시장의 얘기가 좀 달라요. 청와대 지금 얘기로는 캠핑장에서 알게 됐고 네. 제보 내용도 이제 SNS로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송병기 부시장의 얘기는 여러 얘기를 나누다가 울산시 전반에 관련된 얘기를 나누고 특히 이제 이 비리라는 게 울산시에 꽤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런 얘기를 나누다가 얘기가 간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엔 그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네. 청와대 쪽에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요청이 있어서 네. 얘기를 했다라고 했는데 이 말이 약간 상위합니다. 그리고 청와대와 얘기도 다르고 본인이 얘기한 것도 약간 그 결이 다르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약간 또 의혹이 생기긴 좀 일단 생기는 것 같습니다. 김윤식 교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청와대가 얘기한 거랑 지금 송병기 부시장이 얘기한 거랑 다른 부분이 또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선 저는 청와대 측에서 이렇게 그 몇 시간 뒤면은 언론의 취재를 통해서 밝혀질 내용들을 제대로 끝까지 검증하지 못한 채로 이렇게 서두를 발표한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네. 그리고 발표를 할 거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치밀하게 완전 100%다 파악한 뒤에 발표를 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거의 지난 일요일 날 이른바 그 특감반원 그 비국제 선택이 벌어진 이후에 월요일부터 거의 매일 고민정 대변인이 나와서 계속 몇 건의 언론 브리핑을 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청와대가 조급하게 매일매일 그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들에 대한 주장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스스로 좀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급해 보인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행동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묵묵히 지켜보고 있다가 휴대폰을 압수수색하고 네. 묵묵히 지켜보고 있다가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청와대는 계속 대변인에 나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근데 그 말이 나중에 보면 틀린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청와대가 왜 이렇게 조급한지, 그래서 언론 대응 자체가 스스로 발목을 잡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저는 그런 입장을 내는 게 좀 정확하다고 봐요. 검찰 수사직인 사안이므로 검찰의 최종 결과를 지켜보겠다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서 진실을 다 파헤쳐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매일 하루에 몇 건씩 대변인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말이 꼬이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송 부시장하고 이른바 문무 행정관 사이에 팩트가 좀 어긋나는 것은 저는 기술적 문제일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의도가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그 부분은 뭐 결국 두 분이 또 지금 계시고 또 검찰 수사를 받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은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진술의 엇갈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전반적인 이 선거 개입의 의혹이라는 것이 청와대 설명으로도 그렇고 송 부시장의 설명으로도 그렇고 자기 스스로가 지금 시인하는 듯한 형국이 돼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송 부시장도 지금 그때 당시에 문모 행정관하고 통화해서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2017년 말경인데 네. 이미 송철호 후보 캠프에 예비 캠프에 합류한 뒤입니다. 그러면 경쟁 후보의 캠프의 핵심 인사가 경쟁 후보에 관련된 비위 사건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하고 통화해서 말한다는 게 이게 누가 봐도 도덕적이지 않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건 상대 캠프에서 온 제보 당연하죠. 아니냐. 그러니까 누가 거죠. 문무행정관이 먼저 요구했든 아니면 이야기를 하다 나왔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봐야죠. 그림을 보면 선거 캠프에 이미 몸을 담은 핵심 캠프 당사자가 청와대 민정에 전화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 청와대 행정관이 그걸 바로 작성을 해가지고 비서관에 올리고 이게 경찰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네. 이 자체만 가지고도 누구든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프레임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 청와대 스스로 인정한 꼴이 돼버렸잖아요. 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윤단 수석도 나서서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하명 수사라는 표현은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 또 강조하는 것은 숨진 백모 수사관이 이 사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걸 확인했다라는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근데 그 백모 수사관의 이제 그 불행한 사태, 네. 거기 벌써 일주일 거의 다 됐습니다. 지난 일요일이었으니까. 네. 그 이제 이른바 이제 별건 수사라는 이제 얘기가 나왔고, 별건 수사라는 건 결국 검찰이 이제 무리한 수사를 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검찰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 네. 거기다 유류품에 대한 뭐 압수수색 건 가지고 또 검찰과 경찰이 옥신각신하고 이런 게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사안이 그 백모 전 수사관과 전혀 무관하다고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큰 틀에서는 이게 하명 수사인지 아닌지는 뭐 나중에 최종적으로 검찰 수사 결과를 봐야지 할 겁니다. 아마 네. 청와대의 주장과 지금 검찰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또 검찰과 경찰도 다르고 알 수는 없겠으나 백모 전 수사관이 그런 불행한 선택을 하게 된 그것을 보면 어쨌든 피의자도 아니고 참고인 신분이었는데 네. 그리고 첫 번에 소환된 것인데 처음부터 검찰이 별건으로 막 몰아붙였다고 보기엔 좀 일상적으로 볼 때는 좀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도 있단 말이죠. 뭐 별건 수사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 검찰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여러 가지 문장도 나오잖아요. 뭐 윤석열 검찰에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네, 메모요. 가족에게 가족을 잘 부탁한다 이런 취재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단하기 대단히 어려워요. 근데 아무튼간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첩이 되고 반부패 비서관으로 이첩되고 또 경찰청으로 울산 경찰청으로 내려간 이 과정 속에서 이 문건이 있는 그대로 이첩이 그대로 된 것이냐 네. 아니면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가공이 된 것이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문건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 그것도 좀 완전히 밝혀져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보도를 보니까 그 민주당의 홍익표 수석대변인인가요? 원내대변인이 문건을 뭐 라디오 방송인가 어디서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정식으로 이제 다 보지 못했는데 네. 문건이 어떠한 것인가 원래 이첩됐던 것과 어떤 약간의 차이가 있는지 그야말로 네네. 거기에 법률적인 판단이 개입이 됐는지 그러니까 그야말로 제보가 이첩이 된 건지 아니면은 청와대가 문건을 생산한 건지 가공 생산한 건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좀 앞으로 밝혀져야 될 부분이다. 그 검찰 수사에서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인가 비교를 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미 이제 알려진 바로는 검찰이 울산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사건을 가져오면서 네. 이미 검찰이 확보한 최초의 첩보 문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문건의 제목도 나와 있습니다. 네, 가지고 울산시장 있다고 김기현 지금 여권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비첩보라고 네, 제목이 네. 돼 있고 네. 이 문건이 지금 내려간 것으로 이제 확보가 돼 있는 거죠. 근데 그 문건을 최초에 제보한 사람이 송 부시장이라는 거, 그 문건을 작성한 사람이 민정비서관실의 네. 행정관이라는 걸 청와대가 밝혀낸 스스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건의 내용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내용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단순한 투서나 무슨 민원이나 제보를 그대로 옮겼다고 한다면 애초에 노영민 비서실장이 말한 것처럼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온 것을 전달만 했다고 설명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문건을 확인해 보니 일단 지금 청와대 스스로도 행정관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을 했잖아요. 네. 행정관이 작성한 거 아닙니까? 물론 SNS 문자 메시지로 송 부시장이 전달한 걸 가감 편삭했다 하더라도 요약 정리. 네. 어쨌든 작성은 그 행정관이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 보냈던 투서나 민원이나 제보는 아닌 겁니다. 청와대가 인정한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원래 이제 바깥에서 오는 거를 그 형식에 맞춰서 이렇게 조율을 하긴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통 노영민 비서실장이 말한 것처럼 수없이 들어오는 민원과 투서를 관계기관에 이첩한다는 것과는 다른 거죠. 청와대에서 다시 그걸 재강을 작성해서 문건을 만들지는 않아요. 그것은 청와대 힘이 실리는 겁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첩보 문건이라는 제목으로 경찰청에 내려가면 그걸 받아본 경찰청이 이건 보고를 해야 되는 거구나. 당연한 압박을 느끼죠. 청와대 문건이 내려온 건데. 그러나 어떤 자연인이 막 두서없이 그냥 화가 나서 쓴 투서를 그대로 전달했다고 하면 이거 별거 아니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성격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근데 이번에 청와대가 스스로 자인한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부분을 예를 들면 그렇게까지 생각하면 간단한 거예요. 이 진실관계를 나중에 나오겠지만 제가 내년에 총선 출마한다고 했을 때 제 출마 지역에 민주당 국회의원의 지역 내에 여러 가지 비 관련된 소문이 있다고 칩시다. 그 소문을 제가 또는 제 캠프에 있는 핵심 인사가 청와대에 있는 민정비서관실 전화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전해주고 민정비서관에서 그걸 보고서로 만들어서 밑으로 내려보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민주당으로 출마하시지는 않는 모양이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선거 개입의 짙은 의혹을 청와대가 스스로 자인한꼴이 된 겁니다. 이제 짙은 의혹이 있는 건 분명한데 네. 그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정도로 가미가 됐는지. 네. 거기에 상당히 이제 그 문장을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하는 의도가 있었던 건지 없었던 건지 우리가 보면 알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너무 두서없이 써왔기 때문에 네. 정리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뭐 저기 의도가 개입됐다고 보기 어렵겠죠. 그래서 아직 문장을 다 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단정하기 좀 어려운 면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아침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라디오에 나와서 나도 이 문건을 가지고 있다. 제보 문건. 경찰에 넘겨진 문건을 내가 확보를 했다라고 공개를 했는데 물론 뭐 이렇게 파일 형태로 이렇게 사진을 공개를 한 건 아닙니다만 내용을 자기가 봤고 꼼꼼히 봤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좀 드라이했다. 이거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거나 뭐 수사를 하라거나 이런 측면이 아니라 그야말로 의혹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놓은 수준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지는 이 첩보 문건에 하명 수사를 유도하는 내용은 없었다라는 얘기인데 이에 대해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도 반응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얘기를 라디오 출연한 걸로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법률적 판단과 예. 관련된 기술은 전혀 없는 전혀 것 없습니다. 같습니다. 저 법률적 판단 내용도 없고 예. 경찰이나 검찰에 어떻게 뭘 하라고 한 내용도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유도성 내용도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냥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의혹이 지역에서 떠돌고 있다. 의혹이 상당하다. 뭐 이런 정도의 그냥 제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첩보 문건을 뭐 다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역시 여당은 검찰, 경찰 다 통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료도 수집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역시 한통속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세요. 우리 야당에게도 주시고 저한테도 주세요. 내용을 파악을 해볼 테니까요. 자, 이 두 사람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문장을 못 봤기 때문에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같은 문장이라도 어떻게 해석하냐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보면은 이건 무슨 의도가 있다 보기 어렵다라고 볼 수 있어요. 홍익표 의원 얘기처럼. 그러나 또 제3자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 여기 행간에 네. 청와대 나름 암묵적인 의도가 깔려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금 문장을 안 본 저희들이 이것이 어떻다라고 얘기하기는 네. 대단히 좀 곤란한 면이 있다라는 거죠. 이 문건을 또 공개하는 것도 법적인 문제가 좀 걸리겠죠? 지금 민주당에서 공개를 완전히 하기는 좀 힘든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애초에 이 하명 수사 의혹이 제기됐을 때 청와대 입장이나 여당 입장이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 맨 처음에 백원우 지금 부원장이 처음 내놓은 보도자료 입장문을 보면 그 문건을 공개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자신만만하지 않았습니까? 홍익표 의원도 지금 갖고 있다고 하니 그리고 또 검찰도 지금 그 문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공개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아무나 사실은 공개도 되는 거라고 저는 네.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궁금합니다. 저는 문건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없앨 수 없는 문건이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민정비서관을 통해서 경찰청이 이첩을 했기 때문에 문건은 남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문건을 공개하는 걸 지금 누가 숨기고 뭐 누가 공개하라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문건을 공개되면 문건의 내용에 따라서 평가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는데 우리 최 교수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무슨 하명을 하거나 이걸 꼭 반드시 수사해서 언제까지 보고할 것 이런 내용으로 안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전반적인 비리 의혹들을 정리를 해줬다는 것에는 지금 동의하고 있잖아요. 울산시장 김기현 측근 비리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이 제기되고 있다. 의혹이 상당하다. 지금 홍익표 대변인 말로도 그 정도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정리했다면 그리고 그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인이 막 써놓은 투서가 아니고 민정비서관 행정관이 작성한 문서란 말이에요. 그 문서 제목이 울산시장 김기현 비첩보 문서고 그게 경찰청으로 내려가면 경찰이 어떤 부담을 느끼겠습니까? 이건 이거 지시해라 안 해도요. 그건 당연히 보고하게 돼 있고 노영민 비서실장이 지난번 운영위원회 나와가지고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압수수색 이후에 9번 보고를 받았지만 이전에도 한번 받았다. 내용은 뭐냐면
울산 측에서 보고하기를 자료조사 중이니까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따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명의 의혹을 스스로 부채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문건이 공개될 것이고 전 검찰은 아마 묵묵하게 말 없이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실체는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에 이제 법원이 법적인 판단을 내리겠죠. 이걸 어떤 성격으로 볼 그렇죠. 것인가. 네. 자, 청와대도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 역시 연일 검찰 수사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특검 카드도 만지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을 둘러싼 3대 의혹이 매우 심각합니다. 만약에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거나 진실을 덮어버리는 수사가 될 경우 민주당은 특검을 해서라도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찬 대표도 그렇고 지금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특검을 하자라고 하는 얘기는 그 전에 검찰이 무혐의 내렸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의 비위 의혹 이걸 다시 봐야 된다. 네. 검찰이 그때 무혐의를 내린 것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냐. 그게 본질이다 이 사건에. 네.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 A 씨라고 하면 A 씨에 대해서 특정 레미콘 업체를 좀 선정해 달라라고 강요했다라는 것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네. 그래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어요. 네. 그게 2018년 작년도 12월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올해 3월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해찬 대표나 민주당 생각은 이게 다시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근데 특검을 거론할 때는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특검을 거론할 때는 아니다. 상황도 대단히 이게 애매한 게 대개 야당이 특검을 거론하고 그랬는데 이건 여당이 특검을 거론하고 있다. 이례적입니다, 이걸 이번 또. 전반적인 프레임이 이례적이죠. 그만큼 검찰을 지금 검찰과 여당에서 청와대가 못 이제 대립 구도를 하고 있는 게 벌써 꽤 됐죠. 조국 네. 전 장관 사태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검찰의 수사가 너무 정치적이다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 같잖아요. 지금 여권은. 그러니까 이 검찰을 못 믿겠다. 지나치게 또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글쎄 저런 그 특검으로 가자라는 말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검찰이 정말 어떤 확실한 편향된 의도를 가지고 수사한다고 보기는 아직은 그런 기미는 안 보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다. 일단 검찰 수사를 좀 지켜보고 도저히 이건 지나치게 정치적이다. 그리고 항명하는 거다라는 게 보인다면 그때에서 여론의 지지를 받아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조금 이른감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을 향해 연일 불만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자, 추미애 의원 대규 출신이고요. 한양대 법학과 나와서 사시 합격한 뒤에 판사로 있다가 DJ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탁으로 정계 입문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까지 지냈고요. 이제 5선 의원이 됐습니다. 이게 앞으로 사실 추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갈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여성 최초로 국회의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21대 총선에 그렇죠. 당선이 된다면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다른 뭐 총리라든지 이런 길도 갈 수 있을 텐데 당 대표를 했는데 법무부 장관으로 갔다는 사실은 좀 격이 낮아진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당내 일각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집권 여당 당 대표를 하신 분이 그리고 5선의 수도권 지역구 5선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간단치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여성이고요. 그러면서 보면 사실은 굉장히 중량감 있는 인사인데 네.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것이 좀 격이 낮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아마도 이제 이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인 추미애 대표 생각은 네. 어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법개혁의 필요성, 검찰개혁의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한 아마 자신의 소명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법무장관이 이제 인준이 돼서 통과가 돼서 취임을 하면 조국 전 장관은 또 다른 어떤 중량감을 가지고 상당한 이 개혁의 어떤 드라이브를 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추미애 의원의 저는 개인적인 결단이기 때문에 평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통령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하명 수사건부터 시작해서 감찰 무마 의혹건에서 지금 사실은 윤석열 검찰이 그전에는 조국 장관 개인 비리를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면 이건 이제 청와대를 정면으로 겨누고 지금 들어온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건 상당히 위험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은 고심 끝에 추미애 카드라고 하는 아주 큰 칼을 하나 꺼내 든 건데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 후보자가 향후에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를 상대로 어떻게 칼을 휘두를지 또 어떻게 개혁의 어떤 드라이브를 걸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추미애 전 대표는 상당히 뚝심 있는 분이지만 또 상당히 다루기도 만만치는 않은 분입니다. 그렇죠. 고집이 세다라는 평가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추 의원이 어저께 지명된 뒤에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조금 이어가죠. 사법개혁과
검찰 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국민들께서는 인권과 민생 중심의 법무 행정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소명 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 교수님, 이게 사실 여러 가지 복잡한 어떤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내정을 두고요. 최 교수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본인의 역할을 잘 해내리라라고 보시는지요? 잘 해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측면에서요? 우선 오선 의원이라는 그 정치적 무게라는 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그 지난번에 조국 전 장관은 여러 물론 그런 이제 문제 터지기 전에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교수 출신이라는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검찰을 개혁한다든가 뭔가 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직을. 추미애 의원은 물론 검찰 출신은 아닙니다만 판사 출신이잖아요. 판사였던 법조계 출신이고 당 대표를 역임했고 오선이고. 그다음 이게 어차피 순수하게 법리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겠으나 정치적인 여러 가지 변수나 역학관계가 왜 작용 안 하겠어요. 그런 면에서 상당한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추미애 의원님한테 추다르크다 이래서 그 대구에서 막 출마를 했었잖아요. 김대중 97년도 그 당시에 됐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정무적 판단도 갖고 있으리라 보고 국회의원을 한두 번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밖에 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인 감각에다가 또 여권에서의 어떤 신뢰 또 법조계 인사로서의 또 검찰에 대해서 무리하게 또 인사권 행사한다든지 수사지휘권 행사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봐서 전 인사청문회 물론 통과해야 되는 거긴 합니다만 만약에 통과된다면 잘한 인사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나름 여러 가지 고려할 거다라는 기대를 걸고 싶어지. 워낙 지금 검찰과 청와대가 대립구도가 너무 오래 가고 있어요. 가령 여권 내에서 이런 건 절대 바람직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건 잘 청와대의 의중이라든지 검찰의 생각도 잘 반영해서 뭔가 무리하지 않게 해 나갈 기대를 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잘된 인사다라고 일단 봅니다. 언론에서는 강대강으로 붙을 것이다라는 생각, 이렇게 제목들도 달기는 하던데,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걸 보면 정치인, 오선의 정치인의 정치력이라는 게 만만치 않으니까 완급 조절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떻게 저도 보십니까? 그러니까 조국 대 추미애를 하면 조국은 사실은 이제 이 구호나 주장과 논리에 강한 대학 교수 출신이잖아요. 그러냐 5선에 특히 수도권 지역구 5선에 국회의원을 했고 당대표를 했다는 것은 정치력의 달인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힌 것은 잘 풀어올 수 있다는 어떤 협상의 능력이 있을 것이고 또 조절해낼 수 있고 이것을 또 코디네이션 할 수 있는 또 정치 감각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칼을 들고 싸워라라고 보낸다 선치더라도 그런 추미애 법무장관이 될 경우에는 이것을 상당히 나름대로 정치적을 발휘해서 문제를 좀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뚝심을 가지고 사법개혁의 소명을 펼치겠으나 이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강대강이 부딪히는 것을 그냥 자기가 강대강의 방패막이로서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은 추미애 대표도 아마 달갑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 스스로의 역할을 찾으려고 아마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권에서도 이런 걱정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 당대표를 할 때도 그렇고 상임위원장 할 때도 그렇고 실제 당론이나 여권의 전반적인 민주당 내 전반적인 규략으로는 조금 튀는 행보를 보인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대표적인 지금은 사실 많이 약해졌습니다만 비문 쪽이라고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나중에 이제 정치적 무게감도 있고 추미애 의원도 나중에 미래를 만약에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 본인이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지금 현재의 정부에 대해서 또는 여권에 대해서 좀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알 수 없죠. 지금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검찰총장 되고 난 다음에 많은 일들이 이게 생겼어요. 최근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그저께도 보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충심을 다할 뿐이다 이런 취지 얘기를 했더라고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오히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부를 바로 잡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건 자기 소신이거든요, 나름. 그건 추미애 의원도 그런 사실 어떻게 보면 과가 비슷한 과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잘 조화가 맞으면 서로를 이해하면서 어느 정도 갈 수가 있는데 이게 뭔가 서로의 소신이 만약에 맞붙기 시작한다면은 그러면 그 언론의 표현처럼 강대강으로 갈 수도 있죠. 단지 기대하는 건 어쨌든 이거는 정치라는 그 변수를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조절한다면 강대강의 상황까지 갔다가도 뭔가 조절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예상치 않은 쪽으로 가면 대통령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통제에서 벗어난 두 사람이 자기 원칙대로 한다면은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죠. 그 최악의 경우는 이제 농반 진반으로 하면 사실 윤석열 총장도 야당의 반대가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굉장히 일관되게 추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여당 일각에서는 제가 듣기로도 윤석열 총장 카드가 좀 통제 불가능할 위험성도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죠, 어쨌든 2년 전에. 대통령 강행을 했고 지금 윤석열 총장 체제에 지금 이 부분을 지금 막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시고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미애 의원이 갖고 있는 어떤 뚝심과 고집 이런 것들이 잘 풀리면 좋겠지만 대통령의 뜻대로 그렇지 않을 경우는 또다시 또 추미애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대통령이나 여당에서도 오히려 통제는 좀 힘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만 예측은 불가능하다고 또 열어두는 것도 하나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민주당에서 법무부의 검찰 사건 수사 통제가 필요하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추미애라는 무게감 있는 의원 출신의 장관 내정자가 지명이 됐습니다. 이 상황 계속해서 지켜보고요. 청문회가 어떻게 될지도 좀 관심거리입니다. 자, 이번에는 외교 안보 이슈 좀 보겠습니다. 북미 간 설전의 수위나 긴장감이 빠르게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 담화를 내놨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의 무력 사용 발언이 실언이었다면 다행이지만 의도적으로 계획된 도발이라면 문제는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최선희 부상이 사실 실세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현재는 복심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계산된 도발이었다는 것이 재확인될 경우에 우리 역시 미국에 대한 맞대응 폭언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얼핏 보면 좀 공격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네. 우리는 폭언으로 대응을 한다는 거는 약간 말로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온 배경은 이제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로켓맨을 다시 한번 끄집어냈고 네. 우리 군사력이 세계 최강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무력 사용 경고와 로켓맨 언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금 최선희 부상이 그 북한 내부의 이제 권력의 핵심부의 의중을 좀 밝힌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지난 4월에 김정은이가 시정연설을 통해서 연말까지 기다려보겠다고 지금 데드라인을 정해놨잖아요. 네. 다가오는데 변화는 없으니까 북한은 북한대로 미국이 계속 압박을 가하고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또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선희 부상의 이 그 워딩은 제가 볼 때 로켓맨과 무력 사용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우리도 대응을 하지만 그렇다고 판을 깨지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맞대응을 무력으로 하겠다고는 안 하고 말폭탄을 같이 우리가 폭언을 같이 하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본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앞에 말 및 전제 조건을 달았잖아요. 네. 실언이라고 한다면 내가 넘어가 주겠다.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실언을 많이 하니까. 네. 그러나 그게 실언이 아니고 계산된 도발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생각을 다시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아직은 김정은이도 트럼프 발 여러 가지의 불편한 단어들을 그걸 빌미로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판을 깨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상황의 변화를 기대하고 지켜보겠다. 이런 식의 수위 조절을 하는 것을 보이고요. 또 재미있는 것은 이런 그 메시지를 낼 때는 북한의 대내 인민들이 다 볼 수 있는 방송 매체로 하는 게 아니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가지고 외부에만 보내줍니다. 아, 외부용이다. 그리고 밤 늦게 또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국 조야가 들으라고 하는 대미용 메시지지 내부적으로 인민들에게 이제 모든 우리의 기다림도 끝났다. 이제 강대강으로 부딪힌다. 이렇게 지금 정리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북한이 어제는 박정천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이 나서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필요시 군사력 사용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매우 불쾌했고 무력은 미국만의 특권이 아니다. 만약에 미국이 무력을 사용하면 신속한 상응 행동을 가할 것이란 걸 명백히 밝힌다. 이렇게 불만을 지금 드러냈는데 이것 약간 온도가 좀 이건 다르긴 이제 합니다. 아까 이제 네. 최선희 부상의 말보다는 조금 더 수위가 높은 그렇죠. 것처럼 느껴지죠. 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과거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것도 굉장히 수위가 높은 겁니다만 북한의 그 언어라는 게 굉장히 거칠잖아요. 맞습니다. 폭력적이고 네. 그런 거에 비교하면 이것도 굉장히 절제된 거라고 봐요. 좀 점잖게 네. 얘기한 편이다. 왜냐하면 최선희 부상은 이제 관료고 말하자면 네. 지금 박정천은 지금 군인이란 말이에요. 약간의 서로 이제 그 보완을 하면서 강원으로 이제 양면 작전으로 가면서 어느 정도 이것도 완전히 불바다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우리 공격한다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특권 아니다. 네. 특권 아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군인으로서. 그래서 이것도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처럼 최선희 부상이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로 이것도 상당히 절제된 그리고 수위를 조절한 그런 표현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새로운 길로 가겠다라고 그랬잖아요. 연말까지 네. 안 되면. 그 새로운 길로 간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최고 긴장 고조가 되는 걸 상황을 얘기하는 화염과 분노로 돌아가는 건데 그렇죠. 그 단계를 상징하는 것 같지 않다 적어도 이 얘기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조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백두산에 또 갔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장면들을 여러 가지를 공개를 했고 특히 이제 모닥불 피워놓고 두 사람이 내외가 같이 앉아 있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거는 약간 그 북한 내부에 이렇게 그렇죠. 보여주는 측면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백두산을 올랐고 말을 타고 올랐고 그다음에 모닥불은 북한 내에서는 이른바 김일성의 항일 역사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투쟁을 연상시키는. 그 김일성이 항일 빨치산 투쟁할 때 그 백두산 비령에서 모닥불 피웠다는 것은 북한 내부의 인민들한테 다 알려져 있는 상징적 장면이거든요. 그렇군요. 그걸 재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사항전의 의지 같은 걸 한번 이제 자리매김하려고 한 건데 네. 저는 이 부분도 또 심상치 않은 또 하나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년 연말에 그러니까 12월 말 전에 지금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소집하기로 좀 해놨습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그냥 이례적인 5차 거거든요. 회의, 네. 금년 4월에 한번 열었기 보통 때문에 1년에 한번 하는 거잖아요. 보통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어서 그럼 연말에 내년에 해도 될 것을 굳이 연말에 당 중앙위 회의를 연다는 것은 뭔가 정책적 대전환을 모색하겠다는 것을 지금 내비친 거거든요. 그러면서 보면 미국과의 판을 깨지는 않겠다고 하는 조심스러운 수위 조절이 박정청 참모장이나 최선임 부상도 유지를 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그러나 끝까지 연말까지 너희들이 셈법을 바꾸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결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 압박하는 그런 강원 양면의 병행 전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